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수업에 대한 간단한 O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OT는 OT 자료가 있어요. OT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수업이 3, 4월은 현대문학반이고 5, 6월이 이제 고전문학반인데 이 수업이 다른 그 학원 문학 수업하고 좀 다른 점은 교과서를 다루는 거예요. 교과서의 작품. 그리고 이제 교과서의 또 작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작품은 우리가 뭐 해법 14종 뭐 이런 수능 자습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의 작품을 다루되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효과성을 좀 거두려면 반드시 학습 활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송미인곡 하면 송미인곡에 대한 수능 자습서에 대한 해설이 많아요. 이걸 기억하기보다는 그때 천재교과서에서는 송미인곡을 어떻게 활동으로 했었지? 요게 기억나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는 그 대충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제가 가르치면서 그 어떻게 공부나 학습을 해왔는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임용문학 최근 한 4개년, 5개년, 그러니까 8개년, 2014학년도부터 기출 서술형이 시행되면서 그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한 3번의 변화를 거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보면 14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국교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또 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구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출제 근거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막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문제 스타일이. 그런데 한 15, 16학년도 네 들어서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정형화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때 이제 정형화의 대표적인 게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14학년도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쓰기예요. 15학년도에도 한 줄 쓰기가 있어요. 기입형이. 근데 요 15, 16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형식상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성 방법에 의해서 서술을 하거나 논술을 하도록 하고 기입형이 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해서 형태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그 임용 출제를 들어가셨던 분의 학부생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을 저한테 이제 알려줬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요 15, 16학년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쉽게 내라고 출제자한테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되도록이면 좀 어렵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용시험답게 내고 싶었던 건데 이걸 계속해서 쉽게 출제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막 갈등이 빚어졌어요. 근데 결국엔 승자는 누구냐? 교육과정평가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냈던 원안의 문제를 막 이렇게 변형시키고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문제들이 나오는 추세. 그런데 이제 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답을 작성할 때 배경 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배경 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스타일이에요. 수능 스타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5, 16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형태상으로는 정형화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좀 수능 스타일의 문제, 수능형이죠. 지식을 묻기보다는 적용
상상력을 좀 기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단서가 다 주어져 있어서 그 단서를 통합시켜서 종합시켜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면 그걸로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추세가 그 완전히 확립된 거, 수능형 스타일이 완전히 확립된 건 19학년도 이 기점으로 했으니까 최근 3개년이에요. 최근 3개년, 작년, 재작년, 최근 3개년을 보면 거의 전부 다 단서가 이미 보기 자료에 다 주어져 있어서 심지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쓰라는 거야? 이미 답이 다 위에 있는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는 말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작품이나 지문에 적용하라라고 하는 스타일이 19학년도 이후부터서는 너무 많이 나와. 비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그 학회차 평균 점수들을 보면 컷 점수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최근 3개년이 상당히 높아. 이전에 있었던 학회차 평균 점수. 물론 이제 그 당해년도에 매년마다 수험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어떤 수준을 일관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쉬운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그 쉬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나 작품에 단서를 찾아서 적용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은 계속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국교론 파트 부분은 문학하고는 좀 다르게 지식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국교론은 7 정도가 지식을 많이 요구한다면 문학은 오히려 반대로 7이나 8 정도가 이 작품을 단서를 주고 적용하는 문제고 2 정도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그래서 작년에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를 딱 한 문제였어요. 그게 윤동주하고 이육사의 시 문제예요. 그래서 윤동주하고 이육사의 시 제목만 나와요. 제목만 나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서는 위에 있거든요. 두 가지 경향성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두 가지 경향성 중에 하나인지 이 작품이 하나인지 어쩐지는 미리 내가 이 작품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힘들어요. 이게 두 가지 경향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를 내적인 성찰을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조국광복의 의지를 다짐하는 거야. 의지를 다짐하는 거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경향 두 가지 경향이 한국 저항시 특징이래. 이런 이제 설명이 있고 나서 이육사의 꽃, 윤동주의 십자가는 이런 대표적인 경향성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육사의 꽃과 윤동주의 그 십자가가 이 두 가지 경향성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내가 적어야 돼. 그런데 미리 알고 있어야만이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찍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하고. 그래서 작년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식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2015학년도에 1930년도의 문학적 경향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19학년도에 또 1930년대의 소설 경향. 그래서 지금까지 문학에서 14학년부터 21학년도까지에 걸쳐서 세 문제가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들이에요. 현대문학에서.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거야. 단서 찾아서 그냥 작품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요 경향성은 계속해서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수능형 스타일에 맞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능 자습서 보는 거잖아. 작품 많이 모르니까. 또 하나는 수능 문제 풀잖아. 수능형 문제 스타일을 공부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EBS 문제집 풀잖아. 대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14학년도 이전에는 뭐 했냐면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2권이 있어요. 유튜거. 그 다음 한국문학통사 아시죠? 조동희. 그걸 중심으로 봤어요. 그리고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방통대 교재라고 해요. 방송통신대. 그 교재가 잘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그와 같은 개론서를 봤어요.
수능 자습서나 수능 문제로는 그 전에 객관식 문제들을 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능 스타일로 정형화되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 공부 방법론들이 조금 달라졌죠. 여기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개론 서류를 가끔씩 현대시라든가 고전시가에서 한 권씩 골라서 추가하는 정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실 때 일관해서 문학 파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아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수능용 문제가 수험생들이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은가? 그건 아니야. 작년도에 현대시 문제 딱 한 문항이 그랬었고 그 전에 9학년도하고 15학년도에 1930년대 소설 경향이나 1930년대의 문학적인 경향, 그 정도만 문학적 지식을 물어봤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시를 알고 있죠를, 이 작품을 알고 있죠를 묻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작년도의 대표적인 문제가, 물론 작년도의 문제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문학 공부의 방법을 이렇게 뭐 마련하는 것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고재종의 성숙이었어요. 고재종의 성숙. 그거 아시는 분은 수험생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명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재종의 성숙을 못 풀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임용 문제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수험생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문학적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수능 자습서를 통해서 문학적 지식을 쌓고자 해. 현재의 수능 스타일에 비춰봐서 저 잘못된 방향 아닌가?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도 그래도 선생님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은가요? 자,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습서를 집필하신 분의 집필자의 관점을 아는 거야. 물론 이 자습서를 집필하신 분의 관점은 어떤 특정한 학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그런 지식들을 주는 것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그 자습서에 집필자의 관점이 들어가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용 문제는 관점이 중요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야? 수능이 아니라 이 임용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관점이 중요해. 근데 그 출제자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작품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잖아. 또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 있어? 바로 보기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어? 작성 방법에 출제자의 관점이 있어. 보기에 있거나 작성 방법에 출제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 근데 요 두 개를 안 보고 오직 집필자의 관점인 수능 자습서에 있는 작품의 지식으로 이게 아는 작품이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막 써내는 거야.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 그렇게 알더라도 보기에 의하면 다르잖아. 또 작성 방법에 의하면 다른 걸 묻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작년에 고재종의 성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작품 공부할 때 시작품이 있으면 백지인출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보통 화자가 처한 상황은 이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는 이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는 시상전개 방식의 특징은 그 이외의 기타 표현 방식은 이런 식으로 시작품을 인출 공부하잖아. 딱 작품 하나 주고. 맞지? 자습서에도 저런 식으로 실려 있어. 근데 작년에 고재종의 성숙은 요거 물어봤나? 안 물어봤어. 몰라도 돼. 보기가 나왔어. 근데 보기가 뭐가 나왔냐면 시적인 형상화란 음운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시상전개의 전체적인 큰 단위에서도 시적 형상화는 일어난다. 즉
음성상징어에서도 이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기 부분을 잘 읽고 고재정의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음성상징어가 나타난 부분을 찾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잖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이 문제, 고재정의 성숙을 풀기 위해서 이거 분석해야 되나? 안 해도 돼. 그리고 시선전개 방식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이미 두 소재 간의 작성 방법에서 그렇게 나와요. 작성 방법에서 뭐 미류나무와 무엇과의 소재와의 대비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또 소재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어를 하나 찾아 쓰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찾아서 분석만 해주시면 돼. 이게 일종의 단서 찾아서 작품에 적용하는 거거든. 그 연습을 자습 써가지고서는 하지는 못해요. 하지를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가지고 해야 돼, 요거.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수능 문제들은 수능 출제자의 관점이 있고, EBS 문제집은 EBS를 만든 집필자의 관점이 있어, 관점. 그래서 그 관점이 보기에 나오니까 보기를 읽고 작품을 분석만 해주시면 돼. 근데 이제 이거는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는 있는데, 남는 문제가 뭐냐면 객관식 선다형 문제야. 답이 선택지에 다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다 있어서 내가 골라내는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임용 문제는 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서술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우리는 써야 되고, 이런 수능 문제 스타일 선다형 문제들은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 직접적인 도움이 또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집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데, 출제자의 관점이 있지.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연습은 잘 되는데,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하고 기술하는 거 있죠. 답안을 작성한다는 거죠. 기술하고 서술하는 거. 답안 작성.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아니야.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건 도움이 돼. 근데 기술하고 서술하는 답안 작성하는 건 도움이 안 돼. 현재 임용 문제는 집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 둘.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핵심이어서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수능 문제가 도움이 되지만 답안 작성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교과서예요. 일단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이 있고, 당연히 이 교과서 집필자는 현직 교사야. 즉 임용 출제진은 아니지만 임용 검토진이야. 거기다가 대표 교과서의 감수자가 있죠. 이건 교수님이야. 대표 감수자. 근데 이 대표 감수자들 가운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임용 출제진들이야. 그래서 이 출제자의 관점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 특히나 출제자의 관점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학습 활동에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선다형 문제가 아니야. 서술형 문제야. 그러니까 작성 방법 하나 정도의 서술형 문제야. 그래서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예시 답안을 보면 기술할 수 있거나 서술할 수 있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이 교과서의 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이야. 운이 좋으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과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이 이러저러한 학습활동이 나왔는데 이러저러한 학습활동이 직접적으로 임용문제 등장할 수도 있어. 운이 좋으면이라고 했어. 그 운이 좋을 때가 2020학년도인데 그 2020학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엄마의 말뚝이 나왔어요. 현대문학에서. 근데 이 엄마의 말뚝은 그 2015 교과서에 실려 있고 어떻게 실려 있냐면 6.25 전쟁이 남긴 상처라고 하는 관점으로 학습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2020학년도의 문제는 뭐였냐면 트라우마 문제였어요. 트라우마. 외상. 그래서 이러한 외상이 나중에 부정행 행동을 낳는다. 그래서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유사한 관점으로 문제가 출제돼서 엄마의 말뚝이 작품 자체도 익숙하지만 접근하는 관점 자체도 학습 활동하고 임용 문제하고 유사해서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최도석의 성의꽃. 이 두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출제자의 관점과 비슷하게 학습 활동도 비슷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운이 좋은 거야. 그런 운을 바라지는 말고요. 우리는 두 가지. 학습 활동을 만든 출제자의 관점. 그 다음 그 출제자들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가. 그 두 가지를 이제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OT 자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현행 임용 문제가. 두 번째로는 답안 서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시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에 맞게 그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는 별로 없어. 국교로는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문학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 영역의 경우에는 물론 국교론도 답안 소설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문학에서 답안 소설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국교로는 그래도 용어 사용법만 좀 알면 돼. 근데 문학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어 사용법에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이야. 이 답안 소설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별의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정서 혹은 태도와 관련된 용어를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봐. 이별의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용어를 한번 말해봐. 가령 슬픔. 그죠? 네, 슬픔. 또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문제로 나올 때 가에서 화자가 직면한 상황을 단어나 어구를 찾아 쓰고, 그 다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 혹은 태도를 서술할 걸 할 때 어떤 용어로 쓰려고 해? 슬픔만? 그건 아니잖아. 슬픔도 있고, 한도 있고, 비애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체념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극복 의지를 다짐하기도 하고, 미래를 소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어들이잖아. 이러한 용어를 자유자재로 어떠한 작품에 어떠한 상황에서 구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답안 서술 연습이거든. 그래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에 이런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럴 때는 요 용어를 써야 되겠구나. 이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는 그럼 과연 답이 될까? 이거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시답안에 나와 있는 용어, 구사된 용어들을 보고서 도대체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 어느 때 이 용어를 써야 될지, 그 다른 용어는 또 답이 안 되는지를 꼭 눈여겨보셔야 돼. 때로는 정서 용어하고 태도 용어가 또 다르다? 정서 용어는 주로 정서는 감정이니까 여기서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슬픔, 화한, 비애들이야. 감정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대응 방식이니까 자세야,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는 거야. 이러한 자세들은 예를 들면 극복 의지를 다짐하거나 소망하거나 또는 체념하거나 좌절하는 것 같은 것들은 태도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정서를 묻는가 태도를 묻는가에 따라서 용어의 사용법도 다르다. 그것을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대부분의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이 다 맞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에 나온 예시답안을 보면서 답안 소술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이 두 가지가 지금 임용 문제의 핵심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소술할 때 일정한 용어들을 내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 용어의 사용법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야. 국교로는 이 용어를 사용해야만 정답으로 인정해. 근데 문학은 슬픔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저는 이거 썼는데요 라고 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슬픔도 답이 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허용치가 있긴 해요. 문학은. 그러나 비애가 아닌 이유가 있어. 비애는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분명히 또 그 근거도 있어야 돼. 이 작품에서는 비애가 아닌 다른 용어를 쓰면 틀려.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 국교로는 이 용어만 써야 돼. 이런 게 확정적인데 반해서 문학은 이 용어도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허용치가 있어서 그와 같은 문학 답안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점도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감으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출의 사례는 작년도에 나왔던 고전문학 기출문제인데 일적 부분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어. 자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일적 부분에 보시면 작년도에 비형 소설형 문제예요. 이 문제는 송미인공 문제예요. 본 적이 있으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는 교수학습 상황이고 라는 학생의 학습활동 결과로 학생의 학습활동 결과에 대한 소설. 근데 이렇게 성취 기준이 지금 나오잖아요. 12문학 3-2항 오고 이 성취 기준이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하면서 실제 있어요, 이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부분이야.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요거 딱 보자마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1. 여성 화자의 목소리. 2. 자연에 대한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3. 이별의 정한의 전통. 4. 해학과 풍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이 한국 문화의 전통과 특질은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걸 제 수업 시간에 다뤄요. 딱 보자마자 그 4가지 중에 하나겠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내용의 요지를 읽어보니 그 전통과 특질의 4가지 가운데 무엇에 해당돼? 자연친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친화야. 자연친화.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형상화는 전통 중에 하나로 조선 전기 4대부 문학. 그래서 고전 문학 가운데 조선 전기 4대부 문학. 조선 전기 4대부 문학 하게 되면 2가지 경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조, 또 하나는 가사. 대표적이고. 그래서 조선 전기 4대부 시조의 대표적인 사례, 조선 전기 4대부 가사의 대표적인 사례. 이게 생각이 좀 나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황의 도산 12곡이야.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조선 전기 4대부 문학의 대표적으로 자연의 의미와 역할이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 요게 뭐에 해당되느냐? 바로 출제자의 관점이에요. 봐봐.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출제자의 관점이 자연친화적인 삶은 4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완상, 감흥, 즐거움. 두 번째로는 연근지정. 세 번째로는 도의 구현체로서의 삶의 모범. 이게 이제 자연이 삶의 모범이 된다는 거야. 자연이 삶의 모범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연은 학문의 공간이다. 이 4가지야. 그리고 이제 이 4가지의 출제자의 관점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 알고 나서 출제자가 뭐라고 또 요구를 하냐면 이황의 도산 12곡은 이렇게 이제 작품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황의 도산 12곡은 연시조로서 몇 수가 있어? 몇 수야? 12곡이야. 몇 수? 12개의 연시조. 근데 그 12개의 연시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한번 말해봐. 이렇게 수능 자습서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것. 그 12수의 연시조가 전 6곡, 후 6곡으로 나누고 각각 어떻게 분리가 돼? 하나는 언지편,
하나 언학편. 원래 이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 필요치가 않아. 왜? 여기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다고. 언지편은 6수, 언학편은 6수.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알고 있는 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근데 그 언지편, 언학편은 6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지편에서는 여기가 출제자의 관점이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 이런 식의 관점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언지편은 기역과 니은이, 언학편은 디귿과 니을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했어. 이 출제자의 관점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핵심이야. 그럼 언지편은 기역과 니은이 나타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니을의 차이점이 뭐냐?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건 언지편이고 이건 언학편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보면 언지편은 주로 봐봐. 자연이야, 자연.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연 속에서 나의 감흥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감흥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그게 언지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정치가 생각나. 누가 생각나? 왕이 생각나, 왕. 그러니까 아무튼 언지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누리는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연군의 정 같은 감정이야, 감정. 그와 같은 자연을 하나의 나의 감정 상태하고 관련 지어서 언지편이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하실 일이야. 두 개가 차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언학편은 뭐냐면, 언학편은 자연이 곧 도야. 내가 추구해야 할 거야. 내가 추구해야 할 게 자연에 이미 있어. 그래서 삶의, 인생, 사람의 인생에 저게 모범이 되는 거야. 이거 좀 다르지? 여기에서는 자연을 누리는 즐거움이라면 주로 감정, 여기는 윤리적인 의식과 연관이 있어. 저게 나의 모범이 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또 학문적인 공간이네. 학문을 한다는 건 뭐야? 나의 마음을 닦는 거야. 심성을 수양하는 거지. 마음을 수양하고 심성을 수양하며 그런 공간으로서 자연이 존재하는 거야.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거하고 좀 다르지?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언지편의 기역 니은과 언학편의 디귿 니을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 이제 해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자, 다음은 도산 12국을 순서 없이 배열했다. 4개가 나와요. 4개가. 맞죠? 그리고 이 4개가 나오면 A, B, C, D 4개 가운데에서 어떤 건 언지고 어떤 건 언학인지 구분해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구분해봐라고 하면 이거는 즐거움이 나오면은 언지편. 이거는 학문하는 거니까 언학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이것도 단서를 준 거야. 어떻게 단서를 주냐면 이렇게 학습활동에서 이렇게 결과가 A, C, D 이거 주고 있어. 지금 주고 있다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치 이거 객관식 수능 문제 선택지라고 보면 돼.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에 틀린 걸 골라.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1, 3, 4 가운데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거야. 이거 정말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아니, 봐봐. 지식을 묻고 있냐고. 수능 자습서에 나오는 도산 12국에 지식을 묻고 있냐고, 지금. 몰라도 돼. 수능 문제 스타일로 곧이곧대로 이런데 언지편과 언학편을 구분해 주시면 돼. 그러면 그대로 한번 1번부터 3번, 4번을 읽어보면 1번은 유란과 백운이. 유란과 백운이 뭐예요? 요즘에 한자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고전 시간은 일단 한자어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유란은 난이야, 난. 백운은 뭐요? 구름이야. 유란이 고개, 계곡에, 백운이 산에.
그러니까 산에, 계곡에, 산 중에 그렇게 난이 많고, 그 다음 흰 구름이 떠 있어. 그런 것들을 보니, 듣디 교회, 보디 교회. 교회가 뭐야? 교타라고 하는 게 뭐야? 교타. 좋은 거야. 보기에 좋은 거야.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거야. 난이 계곡에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약간 그 시적인 형상화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기에 좋다에 있었어야지. 근데 이제 어떤 의문 같은 걸 맞추려고 듣기에 좋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좋은 거야. 뭐가 좋아? 난이 많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에 흰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무엇하고 있어? 보는 거야. 보고 그 다음 좋다라고 했어.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건 뭐죠? 보고 있잖아. 그리고 좋다라고 느끼잖아.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뭐에 해당돼? 무엇에 해당되죠? 완상하고 거기서 느끼는 감흥과 즐거움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피미일인이라고 했어. 이 중에 피미일인. 미인이야, 미인. 여러분, 미인. 삼위인국, 송미인국의 미인. 미인이 누구야? 왕. 그러므로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다 나와 있잖아. 이 시조에서는 여기는 기억이 나와 있고 요거는 니은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언제편이네. 근데 이것을 여기서 그대로 쫓아와서 해석해 주면 돼. 유란과 백운을 보면서 보니까 완상을 하면서 즐거움, 좋다라고 하는 감흥을 느끼며 임금의 미인을 그리워하고 있네. 그러므로 언제편. 맞네. 맞아. 맞아. 틀린 걸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틀린 걸 고르면 4번이 틀렸어. 자, 4번은 A, B, C, D의 D에 해당되는 거야. 이 D에 해당되는 것도 해석을 해보면 백운대 소세원. 죄송합니다. 천운대 소세원이 아니라 완락제. 그러니까 천운대하고 이제 이 완락제는 일종의 그 어떤 산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대 해가지고 그 산봉우리는 아니지만 야트막한 곳을 우리가 무슨 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완락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정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천운대를 돌아들어서 완락제에 이르게 되니 그게 소쇠하다. 아무튼 소쇠하다라고 하는 풍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 완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만권의 생애가 낙사에 무궁하여라. 근데 여기 보시면 만권의 생애 낙사에 무궁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없고 바로 이 중에 왕래의 풍류를 즐기는 감흥이 나타난 것으로 이 종장 부분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언지다. 그러면 중장 부분에 있는 만권의 생애 낙사에 무궁하여라는 무슨 뜻이지? 만권 생애가 뭐야? 만권이 뭐야? 책이야, 책. 책을 만권이나 두고서 읽는 것이 낙이야, 낙. 낙이 뭐죠?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 책을 읽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천운대 돌아서고 완락제에 이르게 되니 자연풍광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이 자연풍광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내가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이걸 이 화자는 풍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이 풍류는 일종의 완상하고 즐거운 감상의 즐거움, 완상, 감흥 이게 아니라 지금 만권이라고 하는 점에 비춰보자면 기억이 아니라 뭐에 해당돼? 그치? 학문의 공간이지. 리을이지. 그러므로 언지편이 아니라 뭐야? 무슨 편에 있어야 돼? 언학편에 있어야지. 봐봐. 지금 제가 분석하고 해석한 것은 제가 뭔가 송미인곡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야? 방금 송미인곡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냐고? 아니잖아. 그냥 고지곧대로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분석만 해주시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B번에 있는 이 B는 요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줘요. 이게 언지편인지 언학편인지. 근데 요거는 진짜 쉬운 게 뭐냐면 진짜 송미인곡을 그러니까 도산12국을 몰라도 적어도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수능 자습서에도 실려 있고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실려 있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며 이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산과 유수는 모두 다 자연이야. 근데 이 자연은 만고의 푸르르며 주야에 그치지 않는 일종의 푸르름의 속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만고야, 만고. 만년 동안. 그 다음에 주야,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산의 푸르름과 물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근데 이렇게 자연의 영원성을만 노래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자연이 지속하고 그다음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우리는 누구야? 화자를 비롯한 사람도 그치지 말고 무엇을 그치지 말아야 돼? 만고상청하려. 무엇을 그치지 말아야 돼? 무엇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면서 사는 거야? 학문하는 거, 그치? 아주 유명한 부분이잖아. 그러므로 이건 언지편, 언학편? 언지편, 언학편? 다시 언지편, 언학편? 언학편. 그럼 언학편에 다시 디귿과 니을이 있잖아, 언학편은. 디귿, 도의 구현체로서 삶의 모범. 리을, 학문의 공부로서 수양의 환경. 둘 다 해당돼. 도의 구현체란 말은 뭐냐면,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 내가 학문을 할 때 끊임없이 정진하고자 하는 모범을 자연이 보여줘. 근데 자연은 어떤 모습이냐?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 나도 저렇게 영원히 학문해야겠다. 모범. 그 다음에 수양의 공간이야. 수양의 공간이 뭐냐? 여기서 산과 물이 수양의 공간이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삶의 모범으로서 그 자연을 지금 의미한다. 그래서 언학편이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돼. 이 문제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비록 그 도산12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단서들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마치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객관식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빈칸의 B는 교과서의 학습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거 다 단서를 줬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왕에 도산12국 12수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전혀. 그리고 만약에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배경지식이 뭐냐? 현대어 해석 정도는 하면 돼. 현대어 해석. 그래서 제가 이왕의 도산12국을,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울 텐데, 이왕의 도산12국을 그 교과서에 요게 실려 있어요. 요게 지학사. 조금 더 OT 자료를 보시면, 오쪽 부분 보시면, 오쪽 부분에 지학사에 실려 있고, 이거 작년에도 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자, 언지편 현대어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천석고왕 정말 어려운 한자예요. 라고 하면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언지편에 이제 이수에 나오는 이 천석고왕의 병, 이 병이 진짜 병이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깊어진 병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현대어 해석 잘 하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학편에 그 여기 연디 마음 마루리 할 때 이 연디라고 하는 거 해석 잘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수 부분에, 그 다음에 오수 부분에 청산, 만고, 이건 유명한 부분이라서 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끊임없는 학문 소양의 다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충해서 이 지학서 교과서는 이렇게 언지편, 언학편에 각각 2수씩밖에 안 나왔는데 하면서 제가 보충 자료로 도산12국의 전체 수를 다 현대어 해석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7쪽 부분에 있는 도산12국의 전체 내용을 제가 보충 자료로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현대어 해석을 한번 시도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현대어 해석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분석보다는 현대어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언지편과 언학편의 나머지 부분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교과서에 빠진 부분을 현대어 해석하라고 요구를 해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작년도에 갔을 때 정말 송쌤이 현대어 해석을 하라고 했던 게 나왔구나. 근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여기 나오는 지금
수록되지 않은 게 이 사수 부분의 피미일인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듣기에 좋아 흰눈이 산에 가득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이 중에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을 더 잊지 못해. 이게 현대 해석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현대 해석 부분을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언학편의 첫 수인 천운대 왈락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천운대 돌아서서 왈락제는 소세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한 걸 말한 거야. 그 다음에 만권의 생애는 많은 책을 읽는 인생이고, 그 다음 낙사라고 해서 즐거운 일, 이게 무궁한다라고 했으니까 끝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 학문하는 인생이 끝이 없다. 그리고 이 중에 오고 가고 있는 풍류, 이걸 풍류라고 지금 지칭한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같이 작품을 배웠을 때 아마도 작년도의 기출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지학서 교과서의 활동 3번도 이것도 했었어요. 이 활동 3번이 뭐였냐면 윤선두의 시주하고 이왕의 도산시비고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 논점하고 연관이 있냐면 여기 예시답안 한번 보시면 이게 비교한 거거든요. 비교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산시비곡은 자연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심성수양과 학문하는 자세를 얻는다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작년 기출문제의 논점이었어요. 반면에 어부사시사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즐기는 것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작년도 기출문제 논점은 뭐였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는 자연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연을 학문의 공간으로 삼는 것도 있어. 근데 그 학문적인 공간으로 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산시비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자연을 즐기는 것만 나오는 게 어부사시사야. 근데 작년도 기출문제 논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소개를 해놓고 나서 도산시비국에 이게 다 나온다는 거야. 그거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을 심성수양의 모범으로 삼고 학문하는 것,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냥 자연을 완상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연을 완상하면서 그 감흥을 느끼는 것도 자연에 대한 관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도산시비국에 나온다는 게 작년 기출문제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조선 전기 사대부의 시조와 가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 모두 다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부분이야. 그리고 역시나 제가 작년도에 이것도 내 자랑을 하는 거야. 내 자랑이야. 뭐 어차피 내 수업인데. 그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 때 이것도 작년에 했었어. 이건 1, 2월 기본이론 교재도 실려있어. 이 자연관이라고 하는 거. 이 자연관이라고 하는 게 유가적 자연관, 그 다음에 뭐 도가적 자연관 이렇게 나오면 유가적 자연관은 네 가지로 나눈대요. 그 네 가지가 연군 자연관, 유상적 자연관, 도학적 자연관, 직조대시의 자연관, 이 네 가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제가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또 5, 6월 이 교과서반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연군의 자연관, 이게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야.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대표적인 그 시가가 있어요. 이 연군의 자연관, 역군운의 자연관. 대표적인 시가가 강호사시가예요. 강호사시가. 강호사시가를 보면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은 다 누구의 은혜? 임금의 은혜야. 이런 식으로 이걸 연군의 자연관, 역군운의 자연관이라고 해. 근데 이 연군의 자연관과 역군운의 자연관이 바로 이제 이 작년도 기출문제 논점 중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니은에 해당돼. 니은에. 임금을 생각하는 거. 또 작년에도 또 이것도 했었어요. 유상적 자연관이야. 유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완상하는 거예요. 완상. 놀면서 감상하는 거. 완상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을 풍경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두류산 양단수를 이런 시조야. 근데 이것에 해당된 거,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즐거움과 관련된 것은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기역에 해당되는 거. 완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요걸 유가적 자연과는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배경지시 줬으면 이거 본 적이 있는데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학적 자연관이란 뭐냐면 여기 도야, 도하고 학이야, 학. 도를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의 고산구국가로 자연 자체가 도의 구현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삶의 모범이 되는 거야. 이걸 도학적 자연관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직조대시라고 해서 이때 직조대시라고 하는 것은 낚시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그 고기를 낚는 장면이 나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직조대시의 자연관이라고 불러. 어떤 가사작품에 고기를 낚는 장면이 나오면 때를 기다려. 임금이 나를 불러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연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된 디귿 리을에 이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송민곡을 마쳤어요. 송민곡이 도산시비곡을. 인정을 해주세요. 이 운이 좋은 거야. 이건 운이 좋은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거야. 배경지식 몰라도 돼.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답안의 기술이나 용어도 필요 없어. 이미 있는 단서를 가지고서 다 하면 되니까 작년도에 이 도산12국 문제는 요거야, 요거. 수험생의 도산12국에 대한 지식이 필요치가 않아. 필요치가 않아. 출제자의 관점만 파악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문학을 공부하실 때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가? 그 지식은 많이 갖추지 않아도 돼. 그냥 현대어 해석 정도만 하셔도 돼. 네,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현대어 해석만 하라. 잘 알아.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작년도 기출문제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한 다음에 좀 쉬도록 할게요. 15쪽의 OT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수록작품 목록에, 그리고 이제 14쪽에 제가 이 5, 6월 고전문학반은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과 문학사, 고전문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룬다.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고, 15쪽부터서는 수록작품 목록이 총에서 한 175작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인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은 5가지 정도, 여성화자의 전통, 이별의 정환, 자연친화가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 논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풍자와 해약, 미적 특질, 그러니까 5가지 정도의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해당되는 교과서 수록작품을 공부하고, 또 역시나 그 교과서의 수록작품이 기출되었던 논점들이 있어요. 그 논점들을 옆에다 제가 기출문제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기출 해가지고. 송민곡은 작년도에 기입형 문제 나왔었죠. 정과정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2부 파트 부분은 고전시가 문학사를 그 75작품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시대별로, 예를 들면 상고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소교, 시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대별로 해서 고전시가 작품을 다 살피고, 그 다음에 18쪽에 이제 6월 달이에요. 5월 달은 고전시가, 그 다음에 6월 달은 고전산문, 특히 고전소설은 이제 40작품인데, 여기도 시대별로 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전통극 고전수필까지 모두 다 이제 관련된 교과서의 출판사 명하고 학년도,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관련 작품을 다룰 때 기출문제도 같이 다뤄야 돼요. 근데 이 기출문제가 최근 8개년만 제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도 같이 이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그래서 비록 총 수록 작품이 한 180여 작품밖에 안 되는데도 이 5, 6월 달에 그 기출된 작품까지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긴 봐야 되는데 혼자 보기 좀 힘든 것들을 같이 이왕 그 수록된 작품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도움은 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출되었다면 어떤 관점으로 기출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자면 제망매가는 한 3번 정도 기출됐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을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관점대로 분석해보라는 것을 요구한 거야. 그리고 고전문학 작품은 현대문학과는 다르게 중복되는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새롭게 개발된 작품보다는 이미 있던 작품이 다시 나오게 되지만 논점, 그러니까 관점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논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도 그 기출문제를 만드셨던 출제자의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관점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때 나온 것과 유사한 관점으로 나왔다. 이걸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 6월반은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현대어 해석을 한번 해봐라.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대어 해석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근데 가사문학 작품을 현대어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게 2020학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어떤 사건이었냐면 물론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 수강생이 듣고 있어도 그거 말해야 되겠어.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시험 보기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누항사를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임용문제 나온 거야, 2020학년도에. 근데 그 임용문제 나왔던 누항사 부분이 자신이 그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을 그대로 가르쳐, 그 부분이 나온 거야. 그런데 1점을 틀렸어. 뭘 틀렸느냐? 화자가 겪고 있는 경험을 나타내는 한자어를 찾아 쓰는 거야. 전쟁을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그걸 못 찾은 거야. 분명히 그 수업 시간에도 현대어 해석도 하고 학습 활동도 풀어줬을 텐데 정작에 본인이 못 푼 거야. 근데 그분 2.2점으로 떨어졌어요. 2.2점. 물론 그 기평 문제 1점 맞고 또 다른 데에서 실수 안 했으면 합격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몰라서 틀린 거 억울하지를 않거든요. 했는데도 틀린 거야. 근데 무엇을 못했느냐? 또 무엇을 했느냐? 또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현대어 해석. 한자어에 대한 현대어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틀린 거잖아. 화자가 겪고 있는 경험은 전쟁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 경험을 나타내는 한자어를 못 찾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왔던 도산12곡도 뭐 만권의 생애, 낙사 이런 한자어들을 좀 제대로 해석하면 학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다. 무궁하더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해석하면 제대로 된 해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전시가 고전 3문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현대어 해석을 한번 해라. 그리고 이게 임용과 수능의 차이점이야. 수능은 현대어 해석이 된 채 나와. 근데 임용은 원문 그대로 중세국어나 한자어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조금 고전 파트는 현대어 해석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해요. 아셨죠? 네, 이 정도로 해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죠.